그럼 이번에는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치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임플란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더 빠르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를 빼고 그 자리가 아물기까지 기다리고서 인공물을 삽입하고 그 과정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네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고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정진 원장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정진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요즘 뭐 임플란트 수술 당연히 많이 하실 테고 그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임플란트 치료하고 싶은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네. 통증이 걱정이 되는데 이거 너무 아프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취 크림도 바르고 주사도 안 아프게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치아를 뽑고 나면 언제부터 씹을 수 있는지, 임플란트는 언제 들어가고 보철물은 언제 들어가고 나는 언제 오늘 빼면 추석까지 씹을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죠. 네. 계속 그 시기에 따라서 궁금한 것도 바뀌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떠오르는 임플란트가 바로 발치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죠.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 그 식립 시기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장님? 네, 일단 저희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서 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면은 일단 그 치아가 왜 뽑혔는지, 우리가 치아 발치하게 된 이유 등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치아의 뿌리에 뭐 금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치아의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발치를 해야 됐던 상황이런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이 시기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흔히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처럼 우리가 치아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된다면 1단계 발치와 동시 식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치아를 뽑고 나서 연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잇몸이 아무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고 식립을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식립의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는 우리가 치조골의 재생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즉 잇몸 뼈가 어느 정도 차 올랐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3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치주염이 안 좋았을 경우에 뼈가 너무 얇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의 충분한 회복이 기다려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치아의 잇몸 뼈가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4단계, 반년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식립 시기를 결정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아니 빼고 나면 왜 바로 안 심어주냐, 내가 이렇게 빠진 상태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다. 기다리기가 예, 그렇죠.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쭉 왜 그렇게 되는지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잇몸 뼈에 타이타늄 나사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고정이 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우리 이제 임플란트 나사, 타이타늄 픽스처가 잇몸 뼈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수술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잇몸 뼈 위에 잇몸이 회복이 되면은 그 위에 우리가 잇몸에 맞춰서 보철물 올릴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 지대주를 올리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작을 위해서 지대주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 단계를 3번째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람이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3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라도 부족하게 되면 성공한 임플란트 식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3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발치한 즉시 그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그거는 또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하루 만에 시술을 끝낼 수 있다는 건 기술력이 좋아서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단계를 비슷하게 거쳐가게 되는데 발치하는 과정, 치아를 뽑는 과정과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보철물이 올라가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치과 의사의 이제 진단과 판단 여하에 잇몸이 회복되고 임플란트 식립하기까지 과정을 한 단계 줄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뽑고 나서 치과에 가시면 어머니, 아버지 치아 뽑고서 2달 혹은 3달 후에 임플란트 씹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발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잇몸뼈, 치조골의 재생이 일어나는 과정을 기다리는 과정인데 우리가 충분히 뼈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원장님. 만약에 네. 발치 즉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조를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모든 환자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럼 이런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건지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로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항상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케이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잇몸의 뼈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치아를 뽑고 나서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임플란트 나사를 그 고정할 수 있는 뼈가 없는 경우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진행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치주염이 너무 심한 상태. 우리가 이제 단단한 땅에 타이타늄 나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잇몸 뼈가 물컹물컹하게 치주염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충분한데 사람마다 골질, 즉 이제 뼈가 단단한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뼈가 물컹물컹하고 뼈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케이스별로 발치 즉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무조건 조릴 순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임플란트도 잇몸이 좀 건강하실 때 가셔야지 임플란트도 잘 식립이 되고 결과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이제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장점은 이제 치료 기간을 당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시기를 당길 뿐만 아니라 수술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그 수술에 대한 공포, 두려움, 나는 이거 절대 못 하겠어.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두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하면서 발치를 할 때 이제 외과적인 마취와 그다음에 이제 관열적인 피가 나는 행위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발치를 같이 하면서 식립을 하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수술의 공포를 겪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우리 치아가 있는 발치와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를 뽑은 자리에서 우리 몸은 자기 몸을 회복하려는 능력들, 발치창의 회복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보다 치아를 뽑음으로써 해서 그 치아에서 회복되는 능력이 최대화됐을 때, 극대화되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골류착, 치아의 그 치유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잇몸뼈는 치아가 없어지면 무조건 잇몸뼈는 녹아내립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뼈가 녹아 없어져서 뼈의 양이 줄어든다. 잇몸뼈가 사라지는 건가요? 네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 아. 때문에 치조골이 점점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무섭은데요. 그러면요, 치아가 없으면 왜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건지 또 얼마만큼 소실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치아는 저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저작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치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조골, 잇몸뼈라고 하는 친구들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치아가 없어진 자리에 뼈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린다. 그렇게 흔히들 표현하는데 두께와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우리 기부스한 친구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양쪽 다리를 본 다음에 왼쪽 다리가 다쳤을 때 우리가 오른쪽 다리랑 왼쪽 다리랑 나중에 깁스를 풀고 확인했을 때 한쪽 사용하지 않은 다리만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용석 위축 디스유즈 어트로피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조직들은 결국에는 점점점 퇴화되고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보고를 통하면은 치아가 발치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조골 폭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전체 폭의 반절까지도 치조골이 소실,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잇몸 상태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잇몸 건강만 받쳐준다면 원래부터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예전에도 혹시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치과 의사들이 더 정밀한 진단 도구 그리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증강된 그런 수술 테크닉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예전같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술식의 난이도와 그다음에 안정성이 많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 학문이거든요. 네. 벌써 20년 이상 뭐 임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되고 뭐 있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들이라든지 방법적인 이런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실제로 식립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원장님. 네. 이제 실제로 식립한 사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 이제 6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중국으로 무역을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또 현대인들이 다 그러겠지만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치료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왼쪽 위에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미 치아 잇몸 뼈 밑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부러져 있는 치아를 달랑달랑한 상태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진단과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치아를 뽑은 당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대주 그리고 그 위에 임시 치아를 올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위에 치아는 약간 가운데 부분에 하얀색이 보이는데 아래에는 어떤 치아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되고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어쨌든 치아가 빠진 채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당일에 보철모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앞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에 치아를 회복해드려서 신미성을 강조할 수 있다면은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특히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치아 사진의 뒤에 어금니 부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없을 때 특히 어금니가 상실되게 되면 어금니는 우리가 이제 씹을 때 우리가 흔히 기둥 역할을 하는 전체 치아에서 끝에 쪽에서
기둥들이 자리를 지켜줘야 앞니들이 이뻐 보이는 역할, 그리고 다른 그런 이제 치아가 씹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씹어야 되는 역할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앞니로 계속 씹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앞니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치주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더 이상 어금니도 없어지셨는데 이제 더 이상 앞니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치과로 내원하신 케이스가 되겠고요. 왼쪽 이제 방사선 사진에서 하얀 부분이 임플란트가 되겠는데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서 또 보철물까지 올려서 더 이상 앞니로 씹는 것을 막고 환자가 점점점 앞니로 씹으면서 교합 복용, 씹는 높이가 무너져서 점점 합주기처럼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진행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례를 보고 들으니까 더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더러의 경우에는 하나의 치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치아가 문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바로 식립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케이스에서는 이제 한 개의 임플란트 혹은 두 개의 임플란트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물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여러 개 치아에서도 진행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이제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만약에 환자가 여러 개의 치아를 뽑고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치조골의 상태, 잇몸뼈의 상태와 치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무조건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하나일 경우에는 좀 더 쉽지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잇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긴 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발치 즉시를 하시거나 그 환자분들 뵙다 보면 특히 좀 인상에 남는 환자분이나 기억에 남는 환자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사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최근에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아주 이쁘게 잘 끝내시고서 이제 이 원장 고생했어요 하고 이제 3개월 후에 뵙기로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저녁 6시가 넘어서 저희가 이제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이었는데 앞니가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똑 부러진 케이스가 있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예. 이제 환자분께서 다음 주에 자기 아드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으로 가야 된다고 간곡히 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당일에 바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예쁘게 앞니를 만들어 드렸던 환자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치아를 뽑고 나서 치아를 뽑고 회복되는데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회복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리 저희가 예쁘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환자 주위 이제 가족분들이 친구분들이 이거 앞니 아직 치료 중이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당일날에 바로 회복을 해서 결혼식을 아주 잘 치르셨다고 말씀드려서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억에 남을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환자들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앞니 특히가 이렇게 빠졌을 때 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생활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죠. 마스크를 끼긴 하시지만 이거 앞니를 상실한 채 없는 채로 지내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게 치아가 없거나 혹은 좀 비뚤비뚤하면은 웃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활짝 웃는 예. 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이를 빼고 나서 바로 뭔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심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 그리고 적응증 그리고 실제 시술 사례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경우에 특히 이제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특히 좀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다르게 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원장님? 사실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해서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은 없지만 네.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자기 치아와는 다르게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들이 매우 떨어지고 음식물이 대체로 좀 많이 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사선 사진과 치과 방문을 통해 가지고 관리해 주시지 않다면 어떤 임플란트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관리에 유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치주염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임플란트 치료 후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치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네.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이제 치과 내원을 통해서 전문가의 구강 위생 케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앞서 이제 우리 앞서 세션에서도 얘기했듯이 도구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두려움을 가지셨던 환자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간 네. 칫솔도 저는 좀 구매를 했는데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네. 치간 칫솔이랑 치실이랑 이건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하나씩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구강 용품의 용도라든지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치간 칫솔과 치실의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뭐 이쑤시개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치실은요, 이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네. 이거를 문지르거나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치간 칫솔은 이 사이에 공간들 있잖아요. 네. 이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다. 약간 부채꼴처럼 생겨 있는데 이하고 이 사이에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지시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부분에 삼각형의 이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공간을 치간 칫솔을 써서 닦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치간 칫솔을 쓰실 때는요,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도 하신다면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치아의 양쪽 면을 다 충분히 잘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강 용품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네.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치과에 가셨을 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배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워터픽이라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봐가지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 제가 한번 써볼까 했는데 후기를 찾아보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잇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아파서 오히려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정희 원장님, 워터팩이라던가 뭐 치간 칫솔 이런 치실을 쓸 때 자꾸 잇몸에 피가 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원장님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이거 큰일 난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치석과 치태와 싸우기 위해서 혈류의 공급을 더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청소를 하게 됐을 때 피가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하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싸워진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어 있거나 잇몸에 치석이 많아가지고 자꾸 피가 나는 증상이 지속되는 것 같으면 멈추지 말고 거기에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칫솔질을 해주시고 워터픽이라든지 치간 칫솔 사용해 주시면은 완화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너무나 길게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꼭 치과 의사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